만석군 집안 최선비는 아름다운 아내 연희와 곧 태어날 아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방에 빠진 최선비는 만삭의 아내를 내쫓고 기생이 된 아내는 어느 날 백정이 된 남편을 마주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막의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조선 팔도에서 산세가 수려하고 물산이 풍부하기로 소문난 어느 평화로운 고을에 대대로 만석군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이름난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젊은 주인인 최선비는 학문이 깊고 성품이 온화할 뿐만 아니라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빈민을 구휼하는 덕망 높은 사내라 고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지요. 게다가 그의 곁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고운 심성과 빼어난 미모를 지닌 아내 연희가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 베넷저고리 좀 보시어요. 우리 아기에게 잘 맞겠지요? 바느질을 하던 어미의 마음이 이리 설레는데 사내 아이가 태어날지 계집 아이가 태어날지 벌써부터 궁금하여 잠이 오질 않습니다. 허허, 부인의 솜씨가 이리 고우니 우리 아이가 입으면 날개 돋친 듯 어여쁠 것이요. 이리 와 내 곁에 앉으시오. 혼몸도 아닌데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밤바람이 찹니다. 사내 아이든 계집 아이든 부인을 닮아 영특하고 고울 터이니 아무런 걱정 마시지요. 두 사람은 혼인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 남몰래 마음고생을 제법 했으나 부부의 금실만큼은 그 어느 쌍보다 애틋하고 깊었습니다. 백일 기도 끝에 마침내 연희의 몸에 귀한 생명이 찾아왔고 부부는 뛸듯이 기뻐하며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할 따뜻한 봄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저택에 끔찍한 피바람의 전조가 들이우기 시작한 것은 고을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새로운 사또가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을에는 청천벽력 같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최선비의 가문과 대대로 친분을 나누며 가장 가깝게 지내던 이웃마을의 김대감댁이 하루아침에 도적대와 은밀히 내통했다는 무시무시한 영모 죄를 뒤집어 쓰고 멸문지화를 당한 것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는 김대감네 식구들의 통곡 소리가 고을을 뒤덮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참수를 당하거나 관노비로 질질 끌려가는 참혹한 모습을 보며 고을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듯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관할을 향해 바른 말을 꺼내지 못할 만큼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고을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흉흉한 멸문지화의 소문이 고을을 휩쓸던 무렵부터 어찌 된 영문인지 다정하고 반듯했던 최선비가 서서히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안방에서 글공부에 매진하며 임신한 아내 곁을 지키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어귀에 있는 제일 큰 기방을 제 집 드나들듯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가 지기 무섭게 집을 나서서는 늦은 밤 혹은동이 틀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독주를 연거푸 들이마신 듯 아침이면 짙은 술 냄새와 역겨운 분 냄새를 잔뜩 묻히고 퀭한 눈으로 비틀거리며 돌아오기 일쑤였지요. 고을에는 평생 글만 읽던 최선비가 이웃의 참변에 충격을 받아 미쳐버렸거나 단단히 늦바람이 나 기생들에게 홀려 조강지처를 홀대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서방님, 요새 어찌 매일 밤 기방에 드나드시는 겝니까? 이웃 김대감 댁의 참변으로 마음이 어지러우신 것은 아오나 첩의 몸이 이리 무거워지고 출산이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어찌 저를 이리 홀로 독수공방하게 두시는 겝니까?
정령 한간의 흉흉한 소문처럼 저를 두고 기방의 마음을 빼앗기신 겝니까? 연희가 서운함에 눈물을 글썽이며 비틀거리는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아 보았지만 최선비는 몽롱하게 풀린 붉은 눈으로 귀찮다는 듯 아내의 가녀린 손을 툭 뿌리쳤습니다. 사내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술도 한잔할 수 있고 기방에서 풍류도 즐길 수 있는 것이지 아녀자가 어찌 이리 사사건건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이오. 밖에서 진을 빼고 와 피곤하니 그만 울고 불이나 끄시오. 매정하게 등 돌려 눕는 남편의 야속한 뒷모습을 보며 연희는 밤마다 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뼈아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선비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고 홀린 사람처럼 술만 들이켜며 집안일은 완전히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몹시도 춥고 매서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사르리는 듯한 칼바람이 불던 고요한 앞마당에 갑자기 지붕이 떠나갈 듯한 최선비의 벼락 같은 호통이 찢어지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나오지 못할까? 안방에서 홀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연희는 기겁을 하며 부른 배를 감싸 안고 황급히 마루로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최선비가 잔뜩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야차처럼 험악하게 눈을 부라린 채 서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러십니까? 이 야밤의 고성이라니 무슨 노여운 일이라도 있으신 겝니까? 연희가 걱정스레 다가가려 하자 최선비는 매몰차게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차가운 마당 언땅에 털썩 주저앉은 연희 위로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남편의 잔인하고 모진 말들이 날선 비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그동안 내년의 행실이 수상쩍다 여겼거늘. 내가 품은 그 핏덩이가 정녕 내 핏줄이 맞더냐. 어느 놈과 놀아나다 덜컥 아이를 베고 돌아와 내 눈을 속이려 들어. 서방님, 그게 무슨 끔찍하고 망측한 말씀이십니까? 매일 밤 기방에 드나드시며 방탕하게 지내시더니 정녕 그 여우 같은 기생년들에게 홀려 뱃속에 아이를 품은 조강지처를 이리 억지 누명을 씌워 내쫓으시려는 겝니까? 제 배 속에 있는 아이는 하늘의 맹세코 분명 서방님의 피부치입니다. 연희는 너무도 억울하고 기가 막혀 제 가슴을 퍽퍽 치며 통곡했지만 최선비의 얼굴은 한겨울의 고드름처럼 차갑고 냉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듣기 싫다. 가문의 대를 잇지도 못하던 성녀가 갑자기 배가 불러온 것부터가 요망하고 깨름칙한 일이지. 내 당장 내년을 관하에 끌고 가 사통한 죄를 엄히 물어 멍석마리를 해야 마땅하나. 그동안 같이 산정을 생각하여 당장 내 집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끝낼 터이니 지금 당장 썩 나가거라. 서방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친정도 없고 노잣돈 한 푼 없이 갈 곳도 없는 저를 이 추운 겨울밤에 내치시면 저와 뱃속의 아이는 길거리에서 짐승처럼 얼어 죽고 맙니다. 제발 목숨만은, 뱃속의 아이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연희가 차가운 바닥을 기어 최선비의 바지가랑이를 생명줄처럼 꽉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최선비는 그녀를 거칠게 걷어차고는 옷자락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며 우두커니 서 있는 하인들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무얼 하고들 서 있는 게냐. 저 더러운 여편네를 당장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치지 않고 행여 보찜 하나, 은가락지 하나, 엽전 한 입이라도 몰래 챙겨주는 놈이 있다면 내일 당장 너희들 목숨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덩치 큰 하인들이 다가와 통곡하며 울부짖는 연희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질질 끌어냈습니다.
연희는 버둥거리며 피를 토하듯 쉰 목소리로 남편을 부르짖었지만 집안을 지키던 거대한 소슬대문은 쿵 하는 육중한 소리를 내며 야속하고 매정하게 굳게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두툼한 소못 하나 없이 철저하게 맨몸으로 캄캄한 눈밭에 내동댕이 쳐진 연희는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쓰레기처럼 버린 방탕한 남편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원망과 증오를 가슴 깊이 새기며 휘몰아치는 매서운 눈보라 속으로 비틀비틀 힘겨운 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살을 이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두툼한 소못 하나 없이 얇은 비단옷 바람으로 쫓겨난 연희는 눈물이 떨어지자마자 얼어붙어 볼이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부른 배를 감싸 안고 무작정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금방이라도 모진 남편이 하인들을 시켜 자신을 묶어다 관아에 넘길 것만 같아 두려웠지요.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평생을 다정하게 대해주던 서방님이 하루아침에 야차로 변해 억지 누명을 씌우고 자신을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배신감은 뼛속을 파고드는 추위보다 더 매섭게 연희의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아가, 내 불쌍한 아가. 어미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은 꼭 살려낼 것이니라. 그 모진 자의 핏줄이라 한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만은 세상의 빛을 보게 해주마. 연희는 피가 맺힌 입술을 깨물며 험한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집신을 신은 발은 이미 꽁꽁 얼어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고 하얀 눈밭 위로는 그녀가 남긴 핏자국이 점점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꼬박 밤을 새워 험한 고개를 하나 넘고 나니 이웃 마을의 어귀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여인의 홀몸으로 그 모진 추위와 눈보라를 견뎌낸 것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안도감에 긴장이 풀리자 그만 눈앞이 아득해지며 두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지요. 연희는 이웃 마을을 코앞에 둔 외딴 눈밭에 고꾸라지듯 쓰러져 결국 아스라이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른 아침 눈 쌓인 산길을 조심스레 내려오던 커다란 마차 한 대가 쓰러진 연희의 곁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 마차의 주인은 여기서 산을 4개나 더 넘어야 당도할 수 있는 아주 먼 고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방을 운영하는 행수였지요. 이웃 마을에 질 좋은 명주와 악기를 구하러 왔다가 길을 서둘러 돌아가던 참이었습니다. 아니, 이 첩첩산중 추운 겨울날 웬 여인이 눈밭에 쓰러져 있는 게냐. 어서 가서 살펴보거라. 행수의 호통에 마부와 호위, 무사가 황급히 뛰어가 연희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행수 어르신 숨이 아주 가쁩니다. 게다가 배가 부른 만삭의 임산부입니다요. 이대로 두면 산모도 태아도 모두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행수는 쯧쯧 혀를 차며 다급히 외쳤습니다. 무얼 주춤거리느냐. 어서 내 마차에 뉘어라. 뼛속까지 얼어붙었으니 내 가지고 있는 털 목도리와 소미불로 꽁꽁 감싸고 당장 수레를 몰아 우리 고을로 돌아가자꾸나. 행수는 비록 기방을 운영하여 웃음을 파는 여인이었으나 본래 심성이 야박하지 않고 여인의 기구한 팔자를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차는 쓰러진 연희를 싣고 며칠 밤낮을 달려 본래 최선비의 가문이 있던 곳에서는 소문조차 닿기 힘든 옆옆 고을, 아주 먼 타향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연희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그녀를 반긴 것은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화려한 방 안과 은은하게 풍기는 약재 냄새였습니다.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는 연희를 향해 행수가
다가와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었지요. 이제 좀 정신이 드느냐? 내가 이웃 마을 어귀 눈밭에 쓰러져 있길래 내 마차에 태워 얘까지 데려왔단다. 여기는 내가 쓰러져 있던 곳에서도 고개를 여러 개 넘어온 아주 먼 타향이니 행여 쫓기는 몸이라도 안심하거라. 여긴 내가 운영하는 기방이다. 연희는 그제야 자신이 낯선 기방에 누워 있음을, 그리고 고향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소식조차 전혀 들을 수 없는 머나먼 곳. 오히려 잘된 일이라 여겼습니다.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린 지옥 같은 그곳의 소식 따위는 평생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연희는 행수와 기방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무사히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안을 채우자 연희는 핏덩이를 품에 안고 소리 내어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자 압이 없는 자식을 낳았다는 뼈저린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몸을 어느 정도 추스른 연희는 행수 앞에 단정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과 제 아이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 백골이 난망하옵니다. 하오나 저에게는 친정도 없고 당장 돌아갈 지어미의 자리도 없습니다. 염치 없으나 제가 이 아이를 거두어 키울 수 있도록 이 기방에서 꾸준히 일을 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은혜는 평생토록 갚겠습니다. 쯧쯧 말씨나 고운 자태를 보아하니 번듯한 양반집 귀한 여식으로 보이는데 어찌 기방에서 허드레시를 하려 하느냐. 내 미모가 이리 뛰어나니 차라리 기생으로 머리를 올리는 것이 돈을 만지기에는 수월할 터인데. 아닙니다. 제 비록 남편에게 버림받아 천의 고아가 된 처지오나 웃음을 팔고 사내들의 품에 안기는 짓은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허나 아비 없이 자랄 불쌍한 제 아들놈이 훗날붓을 들고 글공부라도 하여 사람 구실을 하려면 어미가 부엌대기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제가 어릴 적부터 익혀온 검은고 솜씨가 조금 있습니다. 그 재주를 뼈를 깍듯 갈고 닦아 기방의 예인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연희의 결연하고도 슬픈 눈빛을 본 행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연희는 피나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양반가에서 취미로 타던 검은고였으나 생존과 아들의 미래가 걸린 검은고, 줄은 연희의 굳은 살 박인 손끝에서 피를 흘리며 매섭게 울려 퍼졌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락을 타고 목청을 가다듬었지요. 원래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듯 눈부시게 고왔던 미모에 뼈를 깎는 고통으로 빚어낸 검은고, 선율과 청아한 노랫소리가 더해지자 그 매력은 필설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희는 웃음을 파는 흔한 기생이 아니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고고함을 지닌 조선 제1의 콧대 높은 예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고관대작들과 한양의 이름난 선비들조차 그녀의 검은고, 가락 한 번을 듣기 위해 천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고, 그녀 앞에서는 감히 함부로 농을 던지거나 하대하지 못하고 깎듯이 예의를 갖추었지요. 연희가 맑은 눈물을 머금고 검은고를 타며 부르는 구슬픈 노래에는 자신을 버린 남편에 대한 지독한 원망과 타향에서 홀로 자식을 키워내는 어미의 짙은 한이 서려 있어 듣는 이마다 가슴을 치며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연희가 기방 최고의 예인으로 명성을 떨치며 악착같이 모은 막대한 재물은 오스라니 아들의 글공부를 뒷바라지하는 데 쓰였습니다. 행수의 깊은 배려로 기방 뒤뜰의 조용한 별채에서 흠잡을 데 없이 반듯하게 자라난 아들은 어머니의 고생을
뼛속 깊이 알아서인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엄청난 신동이었습니다. 아들이 의젓한 목소리로 사서삼경을 외우는 소리를 문 밖에서 들을 때마다 연희는 검은고 줄에 베어 흉터투성이가 된 손가락을 감추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저 원망스러운 기억을 가슴속 깊은 곳에 돌덩이처럼 묻어둔 채 오직 아들의 성공만을 위해 자신의 고단한 청춘을 기방의 검은고 선율 위에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생사조차 모르는 엇갈린 비극 속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야속하고도 속절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머나먼 타향의 기방에서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으며 뼈를 깎는 고통으로 검은고를 익혔던 연희는 이제 조선 팔도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가장 우러러보는 최고의 예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검은고 선율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한과 처절한 생명력이 담겨 있어 아무리 지위가 높고 권세가 대단한 양반이라 할지라도 연희 앞에서는 함부로 하대하지 못하고 깎듯이 예우를 갖추었지요. 연희가 피눈물을 삼키며 지켜낸 아들 역시 어느덧 20살에 늠름하고 훤칠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곁눈질 한 번 하지 않고 글 공부에만 매진했고 이제 곧 한양에서 열리는 과거 시험을 앞두고 깊은 산사에서 마지막 학문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훌륭하게 자라준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지난 2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에 홀로 남몰래 미소 지었습니다. 이 무렵 한양 한복판에서는 장안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잔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조정의 최고 실세, 판서 대감이었습니다. 이 판서 대감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20년 전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연희의 고향 고을에 사또로 부임하여 이웃 김 대감 댁을 영모로 엮어 멸문지화로 몰아넣었던 그 악독하고 탐욕스러운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온갖 뇌물과 매관매직, 백성들의 피눈물을 쥐어짜 낸 재물을 발판 삼아 승승장구하더니 기어이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인 권력의 최정점까지 올라선 것이었습니다. 판서 대감의 환갑을 축하하는 진연은 그야말로 대궐의 잔치를 방불케 할 만큼 사치스럽고 성대했습니다. 전국의 진귀한 산의 진미가 수십 대의 수레로 실려왔고 조선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소리꾼과 광대, 예인들이 앞다투어 한양으로 불려 올라왔지요. 그리고 그 초청 명단 중에는 머나먼 타향에서 검은고의 명인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던 연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양 제1가는 판서 대감댁의 부름이니 감히 거절할 방도가 없겠구나. 이참에 내 검은고 가락으로 판서 대감의 눈에 들어 우리 아들 과거 길에 든든한 바람막이가 될 만한 인맥이라도 만들어 두어야겠다. 연희는 그 잔치의 주인공이 과거 자신과 간접적으로 얽혀 고을을 피바람으로 물들였던 그 끔찍한 사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오직 아들의 앞날을 위하는 어미의 마음 하나로 기꺼이 짐을 꾸려 한양행 가마에 올랐습니다. 잔칫날 당일 한양 북촌에 자리 잡은 판서 대감의 으리으리한 대저택은 대문 밖 10리 밖에서부터 고기 굽는 냄새와 흥겨운 풍악 소리가 진동을 했습니다. 기와집 앞마당에는 화려한 오방색 비단 장막이 쳐지고 높다란 마루 위에는 고위 관료들과 양반들이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산의 진미를 즐기고 있었지요. 연희는 화려하지만 결코 천박하지 않은 단아하고 기품 있는 비단옷을 차려입고 마루 한쪽 끝 상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가 섬섬옥수로 검은고의 명주시를 조율하자 주변에 들떠있던 공기가 순식간에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희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런데 연희가 첫음을 뜨드려 무심코 앞마당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마루 위와는 달리 역겨운 피비린내와 기름진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마당 저 구석에서는 수십 명의 노비와 백정들이 잔치상에 올릴 짐승을 잡고 고기를 써느라 짐승처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유독 연희의 시선을 잡아끄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내라기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참혹한 몰골이었지요. 온몸에 짐승의 붉은 피와 시커먼 오물을 뒤집어 쓴 늙은 백정이었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며 제 몸집만 한 커다란 고깃덩어리를 지게에 지고 연신불 때는 마당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절반은 시뻘건 화상 흉터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새의 둥지처럼 엉켜 있어 차마 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군뱅이 같은 놈아, 고기가 질기고 냄새가 난다며 대감마님께서 상을 엎으셨다. 짐승 잡는 천한 백정놈이 칼질 하나 제대로 못하여 이 귀한 잔치에 초를 치려드느냐. 관아의 복장을 한 하졸 하나가 욕설을 퍼부으며 굵은 몽둥이로 다리 저는 늙은 백정의 어깨와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퍽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백정은 억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피투성이가 된 고기 바구니와 함께 흘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쏟아졌지만 늙은 백정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엎드려 싹싹 빌며 흘바닥에 떨어진 핏덩어리 고기를 덜덜 떨리는 거친 손으로 주워 담을 뿐이었습니다. 그 비참하고 끔찍한 광경을 내려다보던 연희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며 가여움에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땅바닥을 기며 고기를 줍던 그 흉측한 늙은 백정이 숨을 헐떡이며 굽혔던 허리를 펴고 아주 찰나의 순간 우연히 고개를 들어 화려한 마루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순간 연희의 심장이 쿵 하고 뱃속 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거대한 충격이 전신을 벼락처럼 관통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백정의 두 눈, 끔찍한 화상으로 일그러지고 흉터로 뒤덮여 사람의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기괴한 얼굴이었지만 그 퀭하게 움푹 팬 탁한 두 눈동자만큼은 연희가 지난 2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뼈에 사무치도록 원망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20년 전 차가운 눈보라 속으로 임신한 자신을 매몰차게 내동댕이 치며 악다구니를 쓰던 바로 그 사내. 평생을 만석군의 재물과 호사스러운 비단옷 속에서 떵떵거리며 방탕하게 살 줄 알았던 그 모진 남편 최선비였습니다. 아, 연희의 붉은 입술 사이로 믿을 수 없다는 듯 작고 하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경련하듯 떨리며 검은고 줄을 잘못 퉁겨 징하는 날카로운 파여름이 마루 위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찌 저런 몰골로 얘까지 흘러들어왔단 말인가. 조강지처와 뱃속의 핏줄을 매정하게 버린 천벌을 받아 저리 비참한 짐승꼴이 된 것인가.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고 가슴 속에서 수만 가지 감정이 거대한 폭풍처럼 소용돌이 쳤습니다. 사무치는 원망, 기막힌 분노,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함과 비애가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루 아래의 늙은 백정 역시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구름 위에 앉은 고고한 선녀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연희와 허공에서
시선이 얽힌 순간 백정의 거칠고 탁한 두 눈에서 핏물 같은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백정은 제 속마음이 튀어나올까 두려워, 그리고 흉측한 제 몰골을 아내가 알아보고 충격을 받을까 두려워 황급히 고개를 쳐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질질 끌며 도망치듯 푸죽간 뒤편의 시커먼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버렸습니다. 연희는 치마폭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마루 아래 흙바닥으로 뛰어내려가 그 남자의 멱살을 틀어쥐고, 이 꼴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나를 버리고 얻은 대가가 고작 원수의 잔치집 마당에서 매를 맞는 천한 백정 노릇이었냐고 피를 토하듯 악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혀끝에서 비릿한 피 맛이 맴돌 때까지 억누르고 또 억눌렀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20년간 피눈물로 지켜온 예인의 자존심과 곧 과거를 치를 아들의 앞날에 씻을 수 없는 먹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인의 훌륭한 가락이 멈추면 쓰나 어서 잔치에 흥을 돋울 신명 나는 곡조를 뽑아보아라. 술에 거나하게 취한 판서 대감이 흉측한 탐욕이 번들거리는 눈으로 호탕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연희는 등줄기를 타고 흠뻑 흐르는 식은땀을 참아내며 천천히, 그리고 아주 힘겹게 거문고 줄 위에 다시 섬섬옥수를 얹었습니다. 그녀의 굳은 살 박인 손끝이 명주실을 뜯어내자 마루 위로 울려 퍼지는 거문고의 첫 가락은 마치 피를 토하며 우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한없이 처절하고 날카롭게 한양의 화려한 밤하늘을 찢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의 굳은 살 박인 손끝에서 터져 나오는 거문고 가락은 마치 피를 토하며 우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한없이 처절하고 날카롭게 한양의 화려한 밤하늘을 찢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을 마루 아래 흙바닥으로 던질 때마다 파리떼가 들끓는 푸죽간 구석에서 다리를 절며 고기 핏물을 닦아내는 그 참혹한 백정의 모습이 눈에 밟혀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천벌을 받아 저리 끔찍한 몰골로 살아가고 있단 말인가. 연희는 치밀어 오르는 원망과 억울함,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비애를 오직 거문고 줄에 실어 미친 듯이 퉁겨냈습니다. 손가락 끝이 터져 명주실 위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연희의 연주에는 신들린 듯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잔치상에 둘러앉아 취흥을 즐기던 고관대작들은 그 압도적이고 구슬픈 가락에 홀린 듯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넋을 잃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판서 대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호탕하게 웃으며 귀한 비단을 상으로 내렸지만 연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연희는 현기증을 느끼며 간신히 예를 갖추고는 기생들이 머무는 뒤채의 으슥한 곁방으로 물러나왔습니다. 방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은 연희는 가슴을 움켜쥐고 숨죽여 오열할 뻔한 것을 억지로 삼켜내며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희의 곁을 지켜주기 위해 한양까지 동행했던 행수가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마당 너머로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드는 판서 대감의 목소리를 듣던 행수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문틈으로 마루 위를 흘겨보았습니다. 쯧쯧 세상 말세로다. 저런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 1인지하 만인지상에 판서 자리에 오르다니. 하늘도 참으로 무심하시지. 행수의 뜻밖의 혼잣말에 넋이 나가 있던 연희가 붉어진 눈으로 행수를 쳐다보았습니다. 행수 어르신 방금 무어라 하셨습니까? 저 판서 대감을 아시는 겝니까? 행수는 쯧쯧 혀를 차며
방안을 한번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연희의 곁으로 다가앉았습니다. 알다마다 내 비록 타향에 박혀 있으나 조선팔도 기방을 오가는 상단들을 통해 소문이야 훤히 꿰고 있지 않느냐. 저기 저 상석에서 거들먹거리는 판서 대감이 뉘인 줄 아느냐. 바로 20년 전 내가 너를 처음 주워 거두었던 그 이웃 마을 일대를 다스리던 사또 노민이라. 사또요? 그래. 그 고을뿐만 아니라 인근의 뼈대 있는 부잣집들을 죄다 영모나 도적대와 내통했다는 거짓 누명을 씌워 멸문지화를 시켰지. 그러고는 그 막대한 재산과 논밭을 모조리 빼앗아 제 배를 불리고 그것을 발판 삼아 뇌물을 바쳐 저리 권력의 정점까지 출세했다더구나. 아주 짐승만도 못한 피비린내 나는 악귀 같은 놈이지. 연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남편 최선비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변해 자신을 쫓아내던 무렵 고을을 흉흉하게 휩쓸었던 이웃 김 대감 댁의 참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저 판서 대감의 짓이었다니. 연희의 두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행수는 그 떨림이 그저 사또의 악행에 놀란 것이라 여기고 긴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사또 놈의 마수가 고을에서 제일 가는 만석군 최선비네로 뻗쳤을 때의 일이다. 최선비. 그 이름 석자가 행수의 입에서 튀어나오자 연희는 숨이 턱 막히며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 젊은 최선비라는 자가 어찌나 영특하고 대가 올곧은 사내였는지 사또의 더러운 속셈을 미리 눈치채고는 그것을 막아보려 홀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다더구나. 사또의 약점과 비리를 캘 수 있는 곳은 정보가 모이는 기방뿐이니 밤마다 매일같이 인근 기방을 돌며 목숨을 걸고 사또의 뒷조사를 하고 음모를 파헤치고 다녔던 게야. 기방을요? 여색에 빠져 방탕하게 논 것이 아니라 사또의 비리를 파헤치려 기방을 드나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연희의 목소리가 짐승의 앓는 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행수는 연희의 기막힌 사연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평생 글만 읽던 양반이 제 가문과 처자식을 살려보겠다고 기방을 제 집 드나들듯 하며 발버둥을 쳤으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또 놈의 귀에 그 사실이 안 들어갈 리 있겠느냐. 결국 꼬리를 밟히고 만 것이지. 사또 놈이 당장 다음 날 관군을 풀어 최선비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려 하자 그 선비가 어떤 선택을 했는 줄 아느냐? 행수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혀를 찼습니다. 사또의 표적이 된 제 아내와 뱃속의 핏줄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한밤중에 만삭인 아내에게 부정한 누명을 씌워 모진 말로 내쫓아 버렸다더구나. 행여나 은가락지 하나라도 챙겨주면 사또의 추포망에 걸려들까봐 그 추운 겨울밤 땡전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아내를 내동댕이 쳤다지. 세상 사람들은 남편이 미처 조강지처를 벌였다고 손가락질했으나 그것이 아내를 살릴 유일한 방도였던 게야. 쿵, 쿵, 쿵. 연희의 귓가에 거대한 북소리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매일 밤짙은 술 냄새를 풍기며 괴로워하던 남편의 퀭한 눈동자. 자신을 밀쳐내던 그 모진 목소리 이면에 숨겨져 있던 피 끓는 절규. 그리고 대문이 닫히기 직전 자신을 바라보던 남편의 그 찢어질 듯 슬펐던 마지막 눈빛이 파도처럼 밀려와 연희의 심장을 사정없이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선비는 어찌 되었습니까? 연희가 제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찌 되긴. 그 다음 날 새벽 관군들이 들이닥쳐 최선비는 사또놈 앞마당으로 끌려갔지. 대역죄를 불라며 며칠 밤낮을 끔찍한 고문을 당해 두 다리가 모조리 부러지고 으스러졌다더구나. 게다가 인두로 얼굴을 찢어 사람의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괴물로 만들어 버렸으니 사또놈이 최선비를 죽이는 대신 가장 천한 백정으로 신분을 떨어뜨려 평생 짐승의 피를 뒤집어 쓰고 살게 하는 악랄한 형벌을 내린 게야. 방금 전 잔치집 마당 구석에서 고기를 썰다 매를 맞던 그 흉측한 절름발이 늙은 백정놈. 그 불쌍한 사내가 바로 옛날 만석군 최선비라더구나. 아, 연희의 입에서 기어이 짐승의 비명 같은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방바닥에 엎드려 바닥을 긁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수가 놀라 연희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연희의 몸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미친 듯이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내가 갑자기 어찌 이러느냐, 어디가 아픈 게냐. 서방님, 아, 나의 서방님 어찌 그리 바보같이 저를 위해, 우리 모자를 위해 혼자 그 지옥불에 떨어지셨단 말입니까? 연희는 방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남편이 딴 여자에게 홀려 미쳐버린 줄만 알고 뼈에 사무치는 원망과 증오로 밤잠을 설치며 기생의 삶을 악착같이 버텨낸 지난 20년. 남편에 대한 도끼 하나로 버텨왔는데 그 모든 원망의 시간이 사실은 남편이 자신의 목숨을 깎아 만들어준 눈물겨운 생명줄이었다니요. 고기를 썰다 매를 맞으면서도 자신과 마주친 순간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흉측한 모습을 숨기려 했던 남편의 그 처참한 꼴이 떠오르자 연희는 혀를 깨물고 당장이라도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바닥을 긁으며 피눈물을 쏟아내던 연희의 울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연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두 눈에는 이전의 구슬픈 기생의 눈물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야차처럼 시퍼렇고 서늘한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매로 얼굴의 눈물과 핏자국을 무섭게 닦아냈습니다. 행수 어르신. 연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흐트러진 머리꼬지를 단정히 고쳐 꽂으며 낮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제 검은고 가락이 마음에 드셨는지 안채로 들어와 다시 한 곡조 뽑으라 부르신다 들었습니다. 연희야, 내 몰골이 말이 아니다. 안색이 이리 창백한데 어찌 대감마님의 수청을 들러간단 말이냐. 아닙니다. 가야지요.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연희의 입가에 붉은 피가 맺힌 채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원수의 심장부, 판서 대감의 은밀한 밀실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20년간 피눈물을 흘린 지엄이의 원한과 처참하게 짓밟혀 백정이 된 지아비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연희는 화려한 비단 치맛자락을 거머쥐고 결연히 방문을 나섰습니다. 원수의 목통을 끊어버릴 치명적인 칼날을 등 뒤에 숨긴 채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화려했던 판서 대감의 환갑잔치도 파하고 저택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희는 숨막히는 긴장감을 애써 억누르며 호사스러운 병풍이 둘러쳐진 판서 대감의 은밀한 안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에는 독한 술 냄새와 역겨운 향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지요. 판서 대감은 비단 보료에 비스듬히 누워
번들거리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들어오는 연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오냐, 조선 팔도의 검은고 가락으로 이 늙은이의 마음을 이리 흔든 예의는 내가 처음이구나. 어서 이리 가까이 와 술을 따르거라. 오늘 밤은 내년의 치마폭에서 시름을 잊어봐야겠다. 연희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고혹적이고 매혹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치마폭 안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작고 예리한 은장도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연희의 진짜 무기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원수를 무너뜨릴 치명적인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연희는 행수 어르신에게 미리 부탁하여 구해둔 무색무취의 강력한 수면제를 손가락 끝에 살짝 묻혀두었습니다. 나긋나긋한 손길로 술잔을 들어 대감에게 권하며 찰나의 순간 술잔가에 약을 묻혔지요. 대감마님의 크신 권세는 머나먼 타향에 있던 이 천한 예인의 귀에도 쟁쟁하였사옵니다. 이리 가까이서 배우니 과연 조선을 호령하시는 영웅다운 기백이 느껴지옵니다. 대감마님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소인이 올리는 잔을 받아주십사옵니다. 연희의 간드러지는 목소리와 혼신의 연기에 반서 대감은 껄껄 웃으며 의심 없이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술이 몇 잔 더 오가자 대감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은근슬쩍 대감의 자만심을 자극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감마님처럼 크신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오나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사옵니다. 워낙 높은 자리에 계시니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대감마님의 흠집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지 않겠사옵니다. 행여 쥐도 새도 모르게 중요한 장부라도 사라지면 어쩌시려고요. 연희의 말에 판서 대감은 취기에 혀가 꼬이면서도 거만하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으하하, 걱정도 팔자구나. 이 저택의 담벼락을 넘을 쥐새끼는 없다. 게다가 내 비밀을 담은 물건들은 감히 선대왕도 찾지 못한 곳에 숨겨두었지. 이 방 안에 귀신도 모를 비밀 공간이 있느니라. 대감은 자랑스레 떠벌리며 무의식적으로 방 한 구석에 세워진 화려한 병풍 뒤편을 아주 찰나의 순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연희의 매서운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원수가 스스로 치명적인 실마리를 던진 것이었지요. 연희는 더욱 교태를 부리며 대감에게 술을 계속 권했습니다. 약기운과 술기운이 합쳐지자 고약한 탐관오리는 짐승 같은 코골이를 내뿜으며 비단 보료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대감이 완전히 골아떨어진 것을 확인한 연희는 간드러진 기생의 미소를 싹 지우고 서늘한 야차의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뱀처럼 소리 없이 대감이 힐끔거렸던 병풍 뒤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병풍을 치우자 벽장이나 금고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지요. 연희는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바닥을 살폈습니다. 손끝으로 바닥의 나뭇결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아주 미세한 틈새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손톱을 넣어 바닥재를 들어 올리자 놀랍게도 그 아래 첩첩이 숨겨진 비밀 지하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 공간 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판서 대감이 평생 남의 피를 빨아먹으며 기록해 둔 추악한 매관매직 장부와 군자금을 빼돌린 내역이 고스란히 숨겨진 치명적인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장부를 품속 깊이 숨기고 병풍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뒤 서둘러 안채를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한양거리에 있는 비밀스러운 상단의 객잔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던 행수 어르신을 만났지요. 행수 어르신, 여기 원수의 목줄을 끊어버릴 증거가 있습니다. 연희가 품에서 장부를 꺼내 보이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장부의 내용을 확인한 행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명모의 증거들이었지요. 행수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연희의 거친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고생했다, 연희야. 참으로 장하구나. 이 장부라면 지금의 판서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분, 임금님께 곧바로 닿을 수 있는 대사헌의 수장 대감킥에 상소문을 올릴 수 있다. 그분은 대쪽 같은 성품으로 이름이 높으시니 이 장부를 보시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게다. 내 당장 우리 상단의 인맥을 동원해 상소문을 쓰게 하고 비밀리에 대사헌 대감의 댁으로 장부를 전달하마. 행수는 곧바로 상단에 충직한 서리들을 시켜 장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서, 대감의 대역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한 맺힌 상소문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비밀 작전을 통해 그 무시무시한 상소문과 장부를 대사헌 대감의 손에 무사히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양 성내는 천지를 진동하는 북소리와 함께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사헌 대감의 고발을 접한 임금님은 격노하여 당장의 의금부 관군들을 판서 대감의 저택으로 급습하라 명하셨지요. 수백 명의 관군들이 횃불을 들고 판서 대감의 으리으리한 대문을 박살내며 들이닥쳤습니다. 어젯밤의 숙취로 아직 몽롱하게 취해 있던 판서 대감은 대문을 박살내고 밀려 들어온 관군들을 보고 기절초풍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 감히 조선의 판서건을 네 앞이라고 역적놈들처럼 칼을 들이미느냐? 내 놈의 추악한 죄상은 이미 천하에 낱낱이 밝혀졌다. 죄 없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충신들의 가문을 짓밟아 쌓아 올린 내 놈의 권력은 오늘부로 끝이다. 저 역적놈을 당장 오라로 묶어 하옥하라. 대사헌의 명을 받은 의금부 판사가 대감의 면전에 임금님의 교지를 들이밀었습니다. 판서 대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는 판서 대감의 모습을 보며 저택에 끌려와 노비와 백정 노릇을 하던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원수의 심장에 연희가 차가운 검은고 가락 대신 더 차가운 법의 칼날을 꽂아 넣은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복수를 끝낸 연희는 화려한 기생의 비단옷을 벗어 던지고 소박하고 단정한 무명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행수 어르신께 눈물로 작별 인사를 고하고 산사에서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내려와 있던 늠름한 아들 윤을 찾아갔습니다. 윤아, 어미의 복수가 아니 가문의 한이 마침내 풀렸다. 연희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며 지난 20년간 숨겨왔던 가문의 멸문지화와 자신을 내버린 줄 알았던 남편 최선비의 피 맺힌 진실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어미의 참담하고도 눈물겨운 이야기를 모두 전해 들은 아들 윤은 주먹을 꽉 쥐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찌 이 끔찍한 세월을 홀로 견디셨습니까? 소자, 비록 압이 없는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자랐으나 어머니의 고생을 알아붓을 쥐었습니다. 이제 죄인이 된 그 탐관오리를 제 손으로 심판하고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윤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꽉 쥐어주며 맹세했습니다. 윤은 이번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하여 젊은 나이에 부정부패를 엄단하는
사헌부의 감찰관로 갓 부임하게 되었지요. 그는 부임하자마자 임금님께 판서 대감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멸문지화를 당했던 최선비 가문의 명예 회복을 강력하게 상소했습니다. 판서 대감의 비리 장부와 연희의 증언으로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임금님은 최선비 가문의 영모 죄를 면해주고 그들의 신분과 재산을 돌려주라는 교지를 내리셨습니다. 모든 소송이 정리되고 최선비 가문의 명예가 되찾아진 날, 연희는 아들 윤의 손을 잡고 원수의 저택 푸죽간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늙은 백정을 찾아갔습니다. 백정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가 눈물 범벅이 된 연희의 얼굴을 보고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부인소, 소인을 잘못 보신 geb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그는 아직도 아내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 두려워. 그리고 흉측하게 일그러진 제 몰골을 아내가 알아보고 충격을 받을까 두려워 얼굴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더럽고 피 묻은 바짓가랑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서방님, 나의 서방님, 어찌 그리 바보같이 혼자 이 지옥을 짊어지셨습니까? 차라리 함께 죽자고 하시지. 어찌하여 저를 살리시려고 이토록 끔찍한 짐승의 삶을 사셨단 말입니까? 제가 다 알았습니다. 서방님의 그 바보 같은 은혜를 제가 다 알았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거칠고 흉터투성이인 두 손을 부여잡고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소리 내어 통곡했습니다. 아내가 모든 진실을 알았고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남편 역시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연희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짐승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등 뒤로 붉은 관복을 입은 사헌부 감찰관, 아들 윤이 다가왔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 없었던 청년. 윤은 피와 오물로 범벅이 된 흉측한 노인 앞에 다가가 자신이 입고 있던 고귀한 관복의 자락을 미련 없이 흙바닥에 펼치고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가장 깊고 가장 무거운 절이었습니다. 소자 윤이라 하옵니다. 불효자, 이제야 아버님을 뵙사옵니다. 아버님의 피와 살을 깎아 만들어 주신 은혜로 소자 일이 장성하여 가문의 한을 풀어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려 오열하는 늠름한 아들의 정수리를 보며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관복 자락을 쓸어내렸습니다. 내 아들, 내 핏줄 살아주어 고맙다. 이 못난 아비의 핏줄을 잊지 않고 이리 반듯하게 자라주어 참으로 고맙구나. 핏물과 눈물이 뒤엉킨 흙바닥 위에서 20년이라는 잔인한 세월 동안 찢어져 있던 세 식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끔찍했던 고통을 모두 씻어내는 눈물이자 마침내 되찾은 가족의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최선비 가문은 빼앗겼던 옛 대저택을 되찾았습니다. 흉측하게 망가진 최선비의 몸과 마음은 연희의 지극한 간호와 아들의 효심으로 서서히 회복되어 이제 더 이상 백정의 피가 아닌 선비의 고고한 자태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최선빈의 저택 앞마당에는 흐드러지게 핀 매화꽃 사이로 연희의 고운 검은고 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곁에서 최선비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아들 윤희 손주들에게 그를 가르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20년의 세월을 엇갈렸던 그들의 운명은 비록 처참한 상처를 남겼지만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의 끈질기고도 눈물겨운 이야기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고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희망과 감동으로 영원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